많이 오겠지 했는데 벌써 1000석을 다 채웠습니다. 자, 눈길에 빗길에 그 멀리에서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겠습니까? 야, 거짓말 좀 하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분들에게 각각의 법에 대한 해박한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좌파들의 이 거짓말을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계시는 우리 헌법학자 김학석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굽고 이쪽 지역이 교통도 좀 불편한데 많은 외국 동지들께서
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주는 예전에 꽃감 사러 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근처는 왜 꽃감 파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은 그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안보단체 집회를 주관하시고 지금 막 내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강사들이 먼저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의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6.25 때 북에 억류돼 가지고 강제 노역을 받은 이제 2명의 탈북 국군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중앙지법은 2020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는데요.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공동으로, 김정은과 북한은 공동으로 4,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중앙지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단죄한 것입니다. 일단 재미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 다음이요. 여기서 재판 과정을 좀 보면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되는데 북한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비법인 사단을 했는데 이건 이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한테 소장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은 소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 법원은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소장을 북한에 보낸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공시송달을 사용해서 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해서 이 송달을 했고, 그 다음에 골석재판,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재판을 이제 골석재판이라는 말 씁니다. 이게 뭐 공시송달을 다 모르셔도 되고 골석재판을 모르셔도 되지만 여튼 4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됐습니다. 결론은 북한에 강제 노역을 받았던 탈북 이 국군 2사람이 북한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중앙지법에서는 4,2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이 내리면 돈이 막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강제 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다음이요. 그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 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그 약칭해서 경문협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경문협은요, 북한을 대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송됐을 경우에 이런 방송국 등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해가지고 북한에 그 저작권을 보내주는 단체가 바로 경문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뭐 노래라든지 등등을 갖다가 남한에서 송출했을 경우에 그 저작권을 북한에다가 보내주는 단체가 경문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에서 돈을 이제 남겨놨는데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요. 대북 제재에 걸려가지고 북한에 보낼 돈 23억이 우리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뭐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보내줄 돈이 있는데 대북 제재가 되는 바람에 23억을 보내지 않은 돈이 남한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 법원은 재밌게도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임정석이가 주관을 맡았던 경문협이 이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지급을 거절한 논리를 보면 이 저작권은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라 북한의 중앙조선방송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압류할 수 없다. 북한이 경문협의 논리는 이 저작권료는 북한의 돈이 아니고 북한의 조선방송국의 돈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라고 다퉜기 때문에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논리는 뭔가 하면 북한이 김정은 1인 천하 국가인 것인데 마치 북한 노동당의 지배에서 벗어난 중앙방송통신이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여하튼 임종석이가 이사장으로 있던 경문협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이제 붙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모든 조직이라든지 기관, 단체들은 다 북한 노동당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인데, 임종석은 소송에서 뭘 다투냐면 북한도 사유재산이 존재하는데 왜 북한 방송국이 가져야 될 돈을 북한 정부의 돈으로 보고 그 돈을 왜 압류해서 뺏으려고 하느냐, 그런 논리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가 될 터인데 임종석이 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경문협은 임종석의 작품인데,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임종석이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경문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한과 대리를 통해서 그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임종석은 20년 가까이 경문협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랬는데 지금 2020년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유가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서해 공무원을 갖다가 그 사람이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월북으로 봐가지고 문제를 처리한 문재인 정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서해 공무원 가족들이 자진 월북이 아니다, 죽게 했으니까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는데 이 법원은요 이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는 국군 포로라든지 연평해전의 유가족들이 청구한 돈은 법원이 받아줬는데, 서해 유가족이 청구한 돈은 다른 법원이에요. 다른 법원인데 이걸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법원은 소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 공시송달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또 다른 법원은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원인데 중앙지법에서는 해당된다, 또 다른 법원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몇 개의 법원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두 개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모순 아니냐 할지 몰라도 지방법원 판례는 판사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능한 얘기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고등법원, 대법원에 의해서 하나의 판례를 형성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고 앞에 부분이에요. 더 앞부분인데 아니죠. 그 다음 오늘은 오은지하고 이게 잘 안 되네. 그 다음 요거 다음. 근데 지금 미국 법원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오토 원비어라는 사람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 억류돼서 죽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이 원비어 가족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지방법원에서는 5억 달러를 주라고 해서 5억 달러. 그 얼마입니까? 6,500억을 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 근데 6,500억을 주라고 했지만 실제로 북한 돈을 압류해서 그걸 받아가야 되는데 북한이 직접 압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북한 화물을 미국이 억류한 돈이 있습니다. 그 화물선을 억류한 그 금액에서 강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라고 그때 법원이 허락을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24만 달러가 지금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2천 되는데 그 돈을 원비어 부모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6,500억을 북한이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비어 가족이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개 법원에서는 3억 2천을 실제로 배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억류하고 있는 북한에 선박이 있다면 그걸 매각해서라도 또 북한에 줄 돈이 있다면 그걸 억류해서라도 거기서 돈을 받아가라. 그렇게 이제 미국 법원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억류해서라도 돈을 받아가게 하는 반면 대한민국 법원은 일부는 손해배상책을 인정한 반면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법원이 여러분 지난번 문재인 시절에 김명수가 강제징용당한 사람에 대해서 일본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가 나빠지게 된 원인이 됐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매우 부적절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강제징용 배상은 이미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한일 청구권에 무상 3억 달러의 강제징용 배상은 포함된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민간합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강제징용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면 일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일 청구권 3억 달러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민간합동위원회가 이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강제징용에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 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음이요. 이 민간공동위원회가 연부를 보시면 위원장이 누구냐? 당시 국무총리 이해찬이 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가 거기에 정부위원으로 참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강제징용에 의해서 받은 피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여러분 반응이 약한데 결론만 우리 알아두시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간합동위원회는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은 우리가 이 한일 청구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일본에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무현 때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예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급한 바가 있는데 다시 문재인 때 들어와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해야 옳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일본으로서는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으로 강제징용 배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번복해가지고 일본은 지급해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행동을 지금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은 이미 청구권 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또 하나 위안부 문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해가지고 위안부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우리가 제시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일본으로부터 다시 한 번 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배상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강제징용 배상금과 위안부 배상이 있었는데 강제징용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에도 우리가 다 받은 것이다. 위안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 논리를 주장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청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40억인가 얼마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소홀해졌다. 또 파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제3자 변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3자 변상은 뭐냐? 그것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한일 청구권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크게 번영을 한 기업들이 자진해서 일부 돈을 내놓고, 일본도 전범기업에서 일부 돈을 내놓고 그 돈에서 배상금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절충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한 것인데, 하여튼 지금 그런 모순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다시피 국군 포로의 문제가 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무협의 반대로 인해서 집행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즉 경무원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국군 포로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무협의 이사장으로 20년이란 임종석이가 실제로 이번에 중구 성동 갑인가 을에 국회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나와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논리도 모순되고 김정은의 앞잡이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대한민국 군인 포로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사람이 정권 심판론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모순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제가 어저께 이승만 대통령이 53년 8월 달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다가 기고한 글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Why I Stood Alone인데, stood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stand라고 하는 서다는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왜 혼자 섰느냐, 왜 홀로 섰는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저 기고를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겠죠. 53년 8월은 53년 7월에 이 종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그다음에 그 종전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6월 달에 반공 포로를 석방한 것이죠. 그런 등등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과 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였다 했습니다. 혼자였는데 8월 달에 그 다음 과거를 회고하면서 쓴 글이 저 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형으로 됐으니까 정확하게 나는 왜 혼자였는가, 혼자 서 있었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직역을 해도 좋은 문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픈 심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단어를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 한번 적용을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Why I stand alone, 나는 왜 혼자 서 있는가, 이 뜻인데, 20년 넘게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운동을 많이 하셨지만은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복음운동 이외에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정말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나 또는 교계나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전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과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애국운동을 주도하셨는데, 그때마다 전강훈 목사님은 저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혼자 서 있느냐,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느냐, 그런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강 목사님의 그 형제 목사님들이 적극 나서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고 계시고, 정말로 각 다른 교파들에 계시는 기둥 같은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큰 우리가 울림이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정말로 이번에 우리 4월 10일, 짧게는 3월 1일 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4월 10일 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유통일당의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골짜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야, 나는 여기 오는데, 어젯밤에 오는데 정말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자유마을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자유마을이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봄바람이 불면요 모든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름에 무더운 바람이 불면 모든 식물들을 쭉쭉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 바람이 불면 모든 곡식과 과일을 무르익게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 바람이 불면요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백두산 그 장백산으로 해서 가보면 거기는 나무가요 허리까지 땅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 다른데 대한민국에요 여러분 자유마을에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론조사 한번 좀 올려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거 좀 내려보세요. 이게 아니 내려보세요. 쭉쭉 제일 처음 것으로. 자 저기 보면 이게 네이버에 지금 올라간 건데, 자 이 라이브 팝 뉴스를 통해서 네이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녹색정당을 앞서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쭉 올려보시면 3.4%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이거 비례대표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일반 당은 2.6%가 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그 당의 지지율이 2.6%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뭐냐면 여러분 바람은 처음에 서서히 바람 안 부는 것 같다가 태풍 같은 거 올 때 센 태풍이 불 때 처음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조금 지나면 태풍이 불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경우 그래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이 기자를 통해서 제가 꼭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걸 썼는데 야 여기 보면 새로운 도약 자유통일당의 약속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혁신 제3당의 비전 자유통일당의 길 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여러분 왜 우리 박수로 먼저 만세. 이게요 자유마을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우리 우파들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간첩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지금 보면 월남전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요. 월남이 패망한 거에 대해서 나는 희열을 느낀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들어가서 공산화되는 걸 막으려고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5,400명이 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월남전에 가서 공산화를 막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서 고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월남이 망하고 미국이 패전하고 도망간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보고 희열을 느낀다고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 가서 싸워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월남한테 미안하다. 이 동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역사의식이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2011년 문 대통령은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를 예고한 리영희 교수의 논문을 저서에 인용하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호군 쓴 책의 132면을 보면 운명이라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서 그 전환실에 놓는 그 삼부책을 인용을 해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이고 문호군님은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데 그걸 희열을 느꼈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쓴 책입니다. 제가 쓴 것은 예. 이렇게 썼죠. 예.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그 준환시에 논리에 담겨 있는 그 논문이 3부작인데 예.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의 패망이 있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여집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국제적인 그런 그 사건을 놓고 1, 2부, 3부가 그렇게 순위일관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높이 평가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보면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아니야. 이런 정광훈 목사의 빌림은 이런 개새끼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자유마을을 우리가 만들고 우파가 200석을 가져오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끔찍하게 병들었느냐. 여러분 이게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했던 이게 대한민국을 중독의 나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덕적 폐해를 시켜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를 만들어서 혼란화시켜서 공산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11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잠깐 우리 보면 조용한 민주주의 혁명의 그거를 좀 띄워주시면요. 자, 교환. 예, 여기 보면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조용하게 혁명 11계명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홍보하라. 마약이나 중독, 알코올, 도박 이런 것들로다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KTV에서 주장하는 거 넘겨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 세력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도덕적 파괴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도덕화를 시켜야 저들이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고 나라가 위기에 오게 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게 소련의